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62, 그렇게 나이가 들었고요. 5년 전 제 남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며칠 기운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몇 번의 검사 끝에 의사는 암이라 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그는 저를 두고 먼저 떠나버렸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죠.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요. 그나마 밥이라도 해야 했던 날들은 좀 나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밥을 해도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나요? 정말이지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에서 색이라는 걸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말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무감각해졌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날들이 쌓이더니 어느 순간부턴 제 감정이 고장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웃음도 눈물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건 제 친구였어요. 이름은 수진이에요. 저보다 2살 어려서 그런지 조금은 철없고 장난기 많은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야, 너랑은 진짜 여행도 못 가보고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묻지마, 관광이라도 같이 가자. 저는 처음에 귀찮다고 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그 묻지마 관광이란 게 뭐가 좋냐고.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더니 친구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너 지금처럼 살면 진짜 병 생긴다. 하루라도 바깥 공기 좀 마셔. 이건 사람 만나러 가는 여행이라고. 살다 보면 아주 가끔은 이유 없이 떠나는 게 약이야. 그 말이 참 묘하게 와 닿았어요. 맞아요. 이유 없이. 지금의 저는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살고 있으니까요.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게 아닌 날들이니까요. 그날 밤 전 결국 친구가 보낸 링크를 눌러봤고 노선 미공개 당일 여행이라는 제목 아래 딱 4글자만 쓰여 있었어요. 묻지마 관광. 다음 날 친구가 대신 결제를 해버렸고 그렇게 저는 떠밀리듯 출발 당일 아침에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그 아침은 참 이상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말이 없었고 주름 사이사이에 지난 세월이 낀 듯 탁했어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늘 입던 베이지색 카디건과 검정 바지를 입고 나섰어요. 화장은커녕 빗질도 제대로 안 된 머리를 질끈 묶고 단지 친구가 기다리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집을 나섰죠. 버스는 서울 외곽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거기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저는 그런 사람들 틈에 서 있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나만 빛을 잃은 흑백 필름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어디로 가게 될지 기대를 하더군요. 전 바다 쪽이면 좋겠어요. 단풍철이니 산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 대화 속에 끼지도 못하고 버스에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안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 사람들과 낯선 곳에 가서 도대체 뭘 보게 될까? 그렇게 창밖만 바라보다가 문득 제 손등을 바라봤어요. 검버섯 하나가 작게 올라와 있었고 예전엔 볼 수 없던 굵은 핏줄이 선명했죠.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남편 없이 이토록 많은 날을 견디며 이제는 내가 나를 위로할 줄도 잊어버렸구나. 버스가 출발할 때 친구는 제 옆에 앉아선 우리 진짜 오랜만에 나들이다, 그치? 하며 웃었지만 그 말조차
제겐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사람들은 인생이 길다고 하죠. 근데요, 정말 길기만 할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길기만 한 인생도 참 쓸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출발한 묻지마 관광. 저는 아무 기대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저 다시 돌아올 생각만 하며 그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여행에서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제 심장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만 뒤에 차근히 들려드릴게요. 버스가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직 목적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고 창밖엔 고속도로 풍경이 늘어지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거의 무념무상의 상태로 앉아 있었죠. 친구 수진이는 기사 아저씨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그 옆자리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져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전 그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서 늘 구경하듯 바라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다가 다시 버스에 오를 때 자리 배정이 바뀌었어요. 수진이는 다른 아주머니랑 커피를 마시다 자리 하나를 바꾸게 됐고 그 바람에 전 갑작스레 새로운 사람과 나란히 앉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차분한 인상 정도였어요. 말없이 앉아 창밖을 보는 모습, 회색 재킷에 단정한 셔츠, 그리고 어딘가 깊은 주름이 느껴지는 눈매. 근데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치 가슴 깊은 어딘가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정말 어디선가 분명히 본 얼굴인데 그렇게 조심스레 옆모습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성우 씨 아니세요? 그가 제 쪽을 돌아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네네, 맞는데요, 혹시? 그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알아봤어요. 나예요, 미숙이 친구 선영이에요. 기억하시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영 씨, 아니, 진짜 이렇게 다시 보다니. 한참을 그렇게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마치 누가 우리를 몰래 짠 듯이 앉혀놓은 기분이랄까요?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거든요. 그의 아내였던 미숙은 제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결혼 후에도 자주 왕래하던 사이. 그런 미숙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성우 씨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사람들과 거의 대화도 안 했고 그저 관 옆에 무릎 꿇고 멍하니 있던 모습만 떠올라요. 그렇게 멀어졌던 사람이 이렇게 같은 관광버스 안, 게다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다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쎄요, 그냥 살았어요. 살기보다는 흘러갔다고 해야 할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박히던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흘러가듯 살아왔던 지난 5년이 있었으니까요. 누가 누구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겠냐마는 그 순간만큼은 왠지 이 사람이라면 내 지난 시간을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 참 이상했어요. 친구의 남편이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동안은 서로 이런저런 안부만 나눴어요. 어디서 사시는지, 가족은 잘 계신지.
자식들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했고요. 서로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더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미묘한 공감은 말보다 더 진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들 속에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견뎌왔는지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왔던 것 같아요. 버스 안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바깥 풍경은 어느새 들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좌석이 있고 수많은 여행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앉게 된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 작게 하지만 분명한 울림 하나가 생겼습니다. 익숙하지만 잊고 있던 이름, 멀지만 가까운 기억, 조심스러운 떨림, 그리고 그 떨림은 곧 저를 또 다른 감정의 여정으로 이끌게 되죠. 버스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고 잠시 후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일정지는 충북 단양에 있는 작은 사찰입니다. 단풍이 한창인 시기라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도착 후에는 자유롭게 산책하시고 2시까지 다시 버스 앞으로 모여주세요. 버스 안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사찰이래, 사진 찍기 좋겠다 하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성우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내릴 때 저보다 먼저 일어나 버스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저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내려가시죠.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그것도 낯설지 않은 누군가가 내가 따라갈 곳을 만들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사찰 입구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닥을 덮고 있었고 단풍은 붉게 익어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벌써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우리는 말없이 경례를 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바로 옆에 있지만 거리감이 있었고 그 거리감이 오히려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묘한 느낌이었어요. 사찰 뒤편 작은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성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10년이 지났네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뵙고 이렇게 또 만나네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기억나요. 관 옆에 말없이 앉아 계시던 모습.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는 작게 웃었어요. 웃었다기보단 씁쓸한 미소에 가까웠죠.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어요. 고마웠다니, 왜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걸었거든요. 시간이 약이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근데 전 그 말들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선영 씨는 그냥 곁에만 있어줬어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내가 아무 말 없이 곁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을 줄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성우 씨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가 낙엽 하나를 발끝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글쎄요, 그냥 숨만 쉬고 살았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말이 어쩐지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숨만 쉬는 삶. 그거 참 길고 고요한 지옥 같아요. 둘 다 웃었어요. 참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슬퍼서 웃는 건지 서로가 비슷해서 안심이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찰 안에는 작은 돌탑이 있었어요. 소원을 빌며 쌓는 돌탑.
우리는 각자 작은 돌을 하나 주어 천천히 위에 올려놓았어요. 무슨 소원 비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요. 지금은 그냥 이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 말이 가슴 한켠을 살며시 간지렸어요. 그날 우리는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함께 걷는 발걸음이 어쩐지 딱 맞았고 서로 간격을 조율하지 않아도 되는 게 참 편했어요. 사차를 돌고 나올 즈음 작은 매점에서 단팥죽을 팔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바라보다가 성우 씨가 말했어요. 여기 2그릇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단팥죽을 나란히 먹었어요. 숟가락으로 팥죽을 천천히 떠먹으며 그는 말했어요. 미숙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데에 같이 왔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미숙이는 지금 우리 옆에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둘 다 챙기고 있었을 거예요. 성우 오빠 또 입에 묻혔어. 이러면서요. 그가 그 말을 듣고 소리 없이 웃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살짝 고맙다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엔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가 조용히 서로를 감싸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아주 천천히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그날 사찰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처음으로 작게 음악을 따라 흥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그 작은 멜로디는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조용히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조용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들어왔고 저녁을 간단히 마친 뒤 친구들은 온천을 가네 방에서 게임을 하네하며 335 모임을 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1층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비워둔 그 공간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조명이 어둡고 따뜻해서 마치 누군가의 거실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요? 문이 열리고 성우 씨가 들어왔어요. 손엔 작은 와인병 하나와 투명한 잔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는 머쓱하게 웃었어요. 혹시 같이 한잔 하실래요? 밤이 좀 너무 조용해서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그보다도 그 조심스러운 제안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그는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랐어요. 잔에 와인이 붉게 내려앉는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어요. 첫 잔을 들고 그는 낮게 말했어요. 사실 미숙이랑은 이런 여행 한번 가보자 하고만 말했지. 정작 한 번도 실행한 적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숙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신혼여행도 못 갔어. 근데 나중에 애들 크면 꼭 한번 유럽 가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잔을 살짝 돌리던 손이 멈췄고 이내 아주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했어요. 내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늘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그리움이 잔 속의 와인처럼 깊고 묵직했어요. 저는 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뗐어요. 미숙이가 당신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과묵해서 섭섭할 때도 있다면서요. 그래도 결국은 많이 사랑한다고
정말 많이 그렇게 말했죠. 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그 사랑이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의 것이란 걸 우리 둘 다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고백이 따뜻하면서도 슬프게 다가왔던 거죠. 잠시 후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저를 지탱해주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면 가끔 말도 걸어요. 당신 오늘 너무 무리했잖아. 그렇게 살면 병나. 그런 말들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끔 남편한테 말을 걸어요. 이런 날은 당신이 국 끓여줬는데 괜찮다고 해줘. 나 너무 허전해. 그렇게 혼잣말하다가 그냥 웃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시간은 이해받기 어렵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서로를 위로하는 데 더없이 충분했어요. 조금 후 그가 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어요. 사실 오늘 낮에 사찰에서 선영 씨랑 걸을 때 내가 미숙이에게 미안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왜 지금에서야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좋다는 걸 느꼈을까? 그 말이 참 아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는 건 참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울고 있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미숙이도 제 남편도 우리가 다시 누군가와 웃는 걸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가 제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지만 그날 이후 처음이에요.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밤을 이야기로 채운 건 저는 작게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남은 우리를 위해 건배할까요? 그는 조용히 잔을 들어 제 잔에 살짝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정말 오랜만에 제 안에서 울렸어요. 그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 그 따뜻한 눈빛과 와인의 온기 속에서 서로의 상처가 조금은 덜 시렸던 것 같아요. 죄책감도 그리움도 그 밤만큼은 잠시 서로의 존재로 덮일 수 있었던 시간. 저는 그날 이후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한 문 하나가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 문 너머엔 잊은 줄만 알았던 감정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행 둘째 날 일정은 조금 가벼운 산책이었어요. 숙소에서 멀지 않은 숲길을 걷는 코스였는데 등산이라기보단 산림욕에 가까운 그런 조용한 길이었죠. 가을 햇살은 눈부셨고 숲속은 한적했어요. 단풍잎은 바닥에 내려앉아 마치 누군가 정성껏 깔아놓은 러그처럼 보였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조용히 훑고 지나갔어요. 단체로 출발했지만 걷는 속도가 다들 달라지다 보니 금세 무리들이 흩어졌어요. 친구 수진이는 카메라에 빠져선 앞쪽에서 사진을 찍느라 한참을 멀어졌고 저는 천천히 뒤따르며 혼자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였죠. 숲길은 생각보다 분기점이 많았고 표지판도 희미했어요. 잠깐 정신이 다른데 팔렸던 것 같아요.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길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걸 보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길을 놓쳐버렸어요. 처음엔 별 생각 안 했어요. 곧 합류하겠지. 그냥 직진하면 되겠지. 그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약해서 지도도 안 뜨고
전화도 되지 않았어요. 설마 내가 진짜 길을 잃은 건가? 심장이 조급해졌어요. 발밑에 떨어진 낙엽들이 갑자기 더 외롭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몇 분을 허둥지둥 걸어 다녔을까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선영 씨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또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선영 씨 어디 계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익숙했어요. 여기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밟히는 소리가 가까워졌고 성우 씨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그는 제 앞에 서서 숨을 고르지도 않고 제 손을 한번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이제 절대로 혼자 두지 마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아주 크게 한번 쿵 하고 울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냥 무서웠어요. 혹시나 당신이 사라질까봐. 그 말이 어찌나 조심스럽고도 진심이었는지 저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 다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숲을 빠져나오면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예전엔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진짜 무서우셨어요?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그는 머쓱하게 웃었어요. 겁이 많아요. 원래 미숙이 말로는 성우 씨는 무서울 것도 없고 늘 차분해서 재미없다고 했는데요. 그 말에 그는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사람은 제 단점도 참 예쁘게 말하던 사람이에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제 옆에 늘 있어줬죠.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했어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마음에 남아서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아프게도 하는구나. 그렇게 걷다 보니 다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일행들이 모여있던 장소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길 잃으셨다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길을 잠깐 잊은 것 같았어요. 근데 덕분에 길을 찾은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 성우 씨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서 있는 사람. 그게 그렇게 편하고 든든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랜만에 다시 느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 시간은 돌아보면 아주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 남긴 흔적은 참 오래 갔어요. 누군가에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지켜지고 싶다는 감정. 그 두 가지가 서로를 향해 조용히 움트고 있었던 시간. 그건 분명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느덧 함께한 시간이 이틀을 넘기자 버스 안의 공기도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사람들끼리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분위기였어요. 그날은 일정이 조금 더 길었고 아침부터 지방의 문화재를 둘러보는 코스였죠. 버스에 오르자 안내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좌석을 순환제로 바꾸겠습니다. 처음 앉았던 자리는 잠시 잊으시고요. 새 번호표를 뽑아주세요. 사람들은 웃으며 새 자리를 찾아갔고 저도 조용히 제 번호표를 확인했어요. 성우 씨와 저는 멀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는 앞쪽 창가 쪽, 저는 거의 맨 뒤에 가까운 좌석. 괜히 마음이 휑했어요. 단지 자리 하나 바뀐 것뿐인데 그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어쩐지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을 보았어요. 지나는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자주 마주친 건 100m 너머로 보이던 성우 씨의 눈이었어요. 그도 가끔씩 뒤를 돌아보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말없이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도 어디선가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 그건 어쩌면 위로 그 이상의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숙소에 도착했을 무렵 단체 식당에서의 식사가 준비됐어요. 원래라면 지정된 자리에서 알아서 먹는 구조였는데 제가 자리 찾는 걸 머뭇거릴 때 성우 씨가 먼저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같이 앉으실래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식탁 위엔 간단한 한식이 놓여 있었고 우리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며 오랜만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음식이 꽤 괜찮네요. 그쵸? 간이 강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 된장국 미숙이가 좋아하던 맛이랑 비슷하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성우 씨 미숙이 이야기. 이젠 조금은 덜 아프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엔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혔어요. 근데 이젠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냥 조용히 웃을 수 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가끔은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주 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물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젠 덜해졌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말을 걸어줬거든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웃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 짧은 시간이 식당 안의 웅성임 속에서 조용히 반짝였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나도요. 사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렸다고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기를요. 누군가가 그냥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 주기만 해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천천히 조여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오래도록 살아있는 느낌을 잊고 살았으니까요. 그날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식당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밤 공기는 제법 차가웠고 주변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말을 나눈 것 같았어요.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그 짧은 시간에도 서로의 숨결과 체온, 그리고 마음속의 흔들림이 묘하게 전해졌거든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젓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그냥 숨 쉬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 말이 참 깊게 남았어요.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날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정직한 대화였을지도 몰라요.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출발하던 첫날 아침엔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이젠 뭔가가 자꾸 마음을 건드렸어요.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짧게도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고 조금은 아쉽기도 했죠. 그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숙소 프런트 앞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가방 안쪽에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걸 주우려다 지갑 속이 열리면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그 장면을 성우 씨가 봤어요. 그 사진은 10년 전 여름에 찍은 미숙이의 사진이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햇살 가득한 얼굴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는 그 사진을 조용히 주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아주 오랜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정적이 너무 길게 이어져서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잊지 못했어요, 미숙이.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바닷가에서 이 사진 찍고 나서 미숙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오늘 되게 행복한 얼굴이지? 언젠가나 없을 때 이 사진 보면 웃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오래 묵은 그리움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사진을 천천히 접어넣으며 말했어요. 성우 씨, 응, 당신을 다시 만난 게 이상하게도 기쁘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는 고개를 조금 들더니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기쁜 마음은 참았어요. 그게 너무 이기적인 감정처럼 느껴져서 미숙이가 날 원망할까봐 내가 너무 빨리 혼자가 아닌 걸 바라고 있었나 싶어서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선영 씨, 네. 그 사람도 지금의 우리가 웃고 있길 바랄 겁니다. 미숙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사실 처음 선영 씨를 버스에서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기억 저편에 있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놀란 건 내가 반가웠다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처럼 느껴졌죠. 그 고백은 제 마음속 깊은 감정과 꼭 닮아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란 게 이렇게 간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근데 또 우린 사람이잖아요. 외롭고 무너지고 그 틈 사이로 누군가를 기대고 싶은 거, 그게 잘못일까요?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정원 끝자락에 가을빛이 퍼지고 있었고 바람이 낙엽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성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아직 확신은 없어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게 사랑인지, 그냥 위로인지. 근데 분명한 건 선영 씨가 있어서 이번 여행이 참 따뜻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의 사진은 여전히 제 지갑 속에 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봐주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미숙에게 미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낮 동안 그렇게 시끌벅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둘 눈을 감고 졸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고개를 기댄 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논밭이 지나가고 낙엽이 쌓인 시골길 옆을 따라 초겨울의 빛이 사선으로 스며들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타고 제 손등 위로 내려앉았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참 조용하구나. 근데 그 조용함이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아주 작게, 정말 작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 따라 나선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에 불과했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살고 싶다. 단순히 존재하고 싶다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생각. 그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안의 목소리였어요. 마치 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기분이랄까요. 바람이 불어 창밖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조용히 파동이 일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기억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었던 길, 낯선 장소에서 나를 걱정해준 사람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성우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지만 묘하게 편안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버스 안에 흐르던 잔잔한 음악 소리, 창밖의 낮은 햇살,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진 제 두 손. 문득 그 손 위에 성우 씨의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손가락 끝을 조금 기울여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감정이 그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그건 사랑이라 단정 지을 수 없고 위로라 말하기엔 너무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그냥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요, 선영 씨를 보고 있으면 숨이 조금 덜 막혀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저는요, 성우 씨 옆에 있으면 땅에 두 발 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버스 안의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전까진 늘 지나치기만 했던 풍경이 어쩐지 따뜻하게 다가왔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 만큼 달라 보였어요. 여행 전 거울을 볼 때마다 어딘가 공허하고 생기 없는 얼굴만 봐왔는데 지금은 조금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게 너무 낯설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울컥했어요. 이상하게도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조용히 꺼냈을 때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담고 있었으니까요. 여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뒤 우리는 짐을 챙기고 버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잘 들어가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누군가 건네는 흔한 작별의 말들 속에서 성우 씨와 저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정말 짧게 말했어요. 다음 주쯤 같이 공원 한 바퀴 걸으실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다시 볼 이유를 정해주는 것 같아서였을까요? 혹은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준 말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짧게 걸으며 안부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밥은 드셨어요? 요즘은 어떤 책 읽으세요? 그런 가벼운 말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들이 제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그와 함께 걷는 동안 저는 다시 제 걸음의 속도를 찾았고 그는 제 옆에서 늘 반 발자국 정도 뒤를 따라 걸어줬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공원 벤치에 앉아선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그가 고구마 2개를 삶아왔더라고요. 신문지에 감싸서 살짝 식은 고구마.
뜨끈할 땐 못 챙겼네요. 그는 머쓱하게 말했지만 그 고구마 하나가 그날 제 가슴을 꽉 채웠어요. 특별한 연애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우리는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서로의 일상에 무턱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어요. 가끔은 이게 사랑일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곧 굳이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건 꼭 뜨겁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걷는 일, 낙엽 밟는 소리를 함께 듣는 일,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속에 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그는 어느 날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다시 같이 걸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게 파문이 퍼졌어요. 그 말엔 기약이 없지만 그 말엔 의지가 있었고 그 사람의 존재가 제 삶의 한 문장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 걸을 때도 그 사람의 걸음소리를 상상하게 됐어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이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됐고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일, 그 마음이 상처로 돌아올까봐 겁이 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줬고 필요한 순간엔 손을 내밀어줬어요. 우린 지금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하게 다시 걷고 있어요. 한 발 한 발 내가 나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과 함께 이 나이에 시작된 인연이라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주는 사람, 나의 오늘을 들어주는 사람, 가끔은 입가에 미소 짓게 해주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가 나누는 가장 소박하지만 깊은 약속이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묻지마 관광이란 이름에 이끌려 떠난 여정이었어요. 기대도 없었고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또 생긴다면 나는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그 여행은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아주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친구의 남편. 10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의 남편. 그와의 우연한 재회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듯 제 마음속 어딘가를 천천히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처음엔 너무 낯설고 두려웠어요. 이래도 되나? 이 감정이 혹시 누군가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어요. 하지만 그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감정이 꼭 죄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남편이든 친구든 부모든 혹은 젊은 날의 나 자신이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때로는 죄책감으로 물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설레는 감정이 깃들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나이에도 마음이 설레는 건 정말 큰 선물이라는 걸요. 어린 시절의 사랑은 뜨겁고 충동적이지만 중년 이후의 설렘은 그냥 따뜻해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함께 걷는 속도 하나에도 마음이 찡하게 울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우연한 재회로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이끌려 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그 감정이 꼭 이기적이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삶의 아주 작은 균열 사이로 누군가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기도 하죠. 그걸 죄책감 대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해요. 저 역시 아직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 사람과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될지, 혹은 시간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나눌 수 있는 제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제는 혼자라는 말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조용한 순간들이 저를 다시 나답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이든 그저 따뜻한 동행이든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닿는 마음은 결국 모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조용히 누군가를 떠올리며 같이 걷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감정 절대로 작거나 늦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다시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의 봄이 되어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